엄마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좋은 날? 좋은 날을 이렇게 만든 건 너희잖아. 네 아버지 환갑 때는 왜 식사 한번 못했니? 그때는 부담스럽다더니 오늘은 호텔에 드레스에 사회자까지 불러놓고 그 돈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그래도 손주 첫 돌잔치인데 서운해서 그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된 남편을 둔 평범한 주부 60살 강혜정입니다. 남들은 환갑이라면 크게 잔치도 한다던데 우리는 조용히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밥을 하다가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4월 15일 남편 생일. 남편이 어느덧 환갑이더라고요. 솔직히 환갑이라는 게 예전처럼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고생만 하던 남편한테 자식들하고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호텔도 아니고 대관도 아니고 그냥 한정식집. 그마저도 내가 예약하고 내가 밥값 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딸 수빈이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빈아, 다음 주에 아빠 생일인 거 알지? 올해 환갑인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 당연하지. 엄마, 나 그 주 주말 비워둘게. 어디로 정해놨어? 딸은 늘 이럴 때 빠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들네였죠. 며느리 유림이한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 친구 성향을 아니까요. 유림아,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아? 시아버지 생신이라 간단히 점심 먹을까 해서. 그쪽에서 한참 말이 없다가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 환갑이시긴 하지만 요즘 그런 거 다들 조용히 넘기세요. 저희 둘 다 요즘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식사 자리도 어렵다는 거겠죠. 솔직히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특별한 곳 데려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는 건데. 근데도 그 말투엔 그건 시대착오적인 요구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아들 진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딱 봐도 며느리가 시킨 전화 같았죠. 엄마, 그 생신 때 말인데. 그래, 유림이 말 들었어. 요즘은 환갑도 잘 안 챙기고 그러잖아. 회사 사람들도 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괜히 어색해질까 봐. 그래, 알겠다 싶었어요. 아들이라고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잔치를 바란 것도 아니고 손님 초대할 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는지. 그래도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예약했던 식당도 취소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혹시나 서운해할까 봐요. 딸 수빈이한테도 괜찮다고 말했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아빠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 나 지금 열받았어. 오빠한테 한마디 할까? 괜찮아, 그냥 넘기자.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근데 그날 밤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혜정아, 혹시 올해 생일 뭐 하자고 했었나? 아니야, 그냥 그날은 집에서 미역국 끓여줄게. 그래도 올해는 환갑인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따라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환갑은 조촐하게 미역국 한 그릇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런 해도 있는 거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2달 뒤 며느리가 돌잔치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돌잔치 얘기를 꺼낸 건 손주가 생후 6개월이 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딱히 이상할 것 없는 대화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기 이유식 만들어주러 갔다가 오는 길에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림이가 돌잔치 준비 얘기할 거예요. 괜찮죠?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불과 2달 전 남편 환갑에는 요즘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 며느리가 먼저 잔치 얘기를 한다는 게 낯설고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호텔 돌잔치 견적 상담 예약했거든요. 호텔? 네, 돌잔치는 아이 인생 첫 행사니까요. 요즘 안 하는 집도 많지만 저희는 의미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환갑은 시대착오라더니 돌잔치는 인생의 첫 행사라나요.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호텔인데? 워크힐 호텔이에요. 1층 뷔페홀이랑 스냅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연계되어 있어서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사회자랑 피아노 연주도 포함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식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게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리미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듯 말했습니다. 식사는 인당 15만 원이고 최소 보증 인원이 50명이래요. 예정보다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초대할 사람들은 이미 리스트업 해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명, 1인당 15만 원, 단순 계산만 해도 7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회자, 스냅, 돌상, 의상 비용까지 따지면 최소 1,000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딸 수빈에게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빈아, 너 올케가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하더라. 인원도 10명 이상 잡았다는데? 헐, 엄마, 뭐라고? 환갑된 조용히 넘어가자며? 이건 아니지 않나? 수빈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나도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부모 환갑엔 그렇게 굳이 거절하더니.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유리미가 직접 와서 돌잔치 준비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엄마, 첫 돌은 한 번뿐이니까 잘해주고 싶어. 요즘에는 가족끼리 하는 집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돌잡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기 키우는 거 힘들었잖아요. 축하받고 싶은 것도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 낳을 때도 힘들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했으니까요. 근데요, 문제는 그 태도였습니다. 누구 하나 어머님, 이런 식이면 괜찮으실까요? 하고 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통보였죠.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돌잔치가 꼭 그렇게 커야 하나?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상 차려놓고 했었는데. 그 말에 유리미가 잠깐 눈치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워낙 사진이나 영상이 남잖아요. SNS에도 다 공유되고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올 거라 너무 소홀하게 하면 좀 그래서요. 회사 사람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아닌 회사 사람까지 초대하는 돌잔치. 그런 자리까지 초대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싶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입을 닫았습니다. 수빈이는 그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옳게 이해 안 간다. 우리 아빠 환갑은 부담스러워서 식사도 힘들다더니 돌잔치엔 SNS용으로 호텔을 간다고. 그 말이 진짜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다음날 유리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돌반지랑 팔찌는 어디서 맞추세요? 예전에 수빈이 언니 때는 어디서 하셨다 하셨죠? 아, 그때 알았어요. 이건 준비가 아니라 요구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하되 주는 쪽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이건 부모 참여 행사가 아니라 며느리 연출 무대였습니다. 그날 점심, 며느리 유림이 미리 약속한 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손주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유리미는 노트북을 펴놓고 돌잔치 준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어머님, 이게 돌상 견적인데요. 전통 스타일이랑 모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모던이 더 예뻐서요. 그래, 예쁘네.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더라.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좀 복잡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문제였죠. 그 돌상 하나가 기본 130만 원이 넘었고 피아노 연주 포함 사회자까지 포함하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유리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번에 아가씨네 돌 때 반지 해주셨다 했죠? 저희도 순금 반지랑 팔찌는 기본으로 하려는데. 그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해달라는 말은 안 하면서도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간 뒤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유리미가 오늘 은근슬쩍 반지 해달라는 얘기하더라. 그래? 뭐, 어차피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치, 우리 수빈이 때도 했으니까. 근데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남편도 제 말에 딱히 반박은 안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은 늘 그렇습니다. 정중한 며느리의 요청 뒤엔 남편이 한 번 더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거든요. 엄마, 혹시 이번에 돌잔치 준비하는 거 말인데. 응, 얘기 들었어. 유리미도 이제 전업이라 수입이 없고 나도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수준이라 부담이 되긴 해. 혹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결국엔 그 말이었습니다. 준비는 다 유리미가 해놓고 비용은 우리더러 도와달라. 그게 진우의 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 말 참 익숙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 부모가 채워주세요. 어릴 땐 학원비였고 청년 땐 결혼자금이었고 이젠 손주 잔치 비용이더군요. 참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환갑은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라더니 돌잔치는 첫 돌은 평생 한 번이니까 라며 호텔 잔치의 명품 드레스까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슬쩍 시부모에게 기대려는 겁니다. 딸 수빈이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수빈아, 엄마 그냥 순금 반지랑 팔찌 하나씩 해주려고. 그 정도는 뭐.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 걸 또 당연하게 해줘? 그래도 손주니까. 손주고 뭐고 옳게 말하는 거 보면 무슨 후원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진짜 어이없다. 수빈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리미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돌반지랑 팔찌는 뱅틀리 귀금 속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전에 회사 동료가 거기서 했는데 반응 좋았거든요. 참고용으로 링크 드릴게요. 그 링크를 눌러봤는데요. 순금 돌반지 5돈, 돌팔찌 석돈 세트 45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진심으로 미역국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마루에 앉아 TV를 보다가 툭 말을 꺼냈습니다. 혜정아, 우리 그때 수빈이 때 얼마 해줬더라? 반지랑 팔찌해서 90 정도? 그럼 이번에도 그만큼 해주지 뭐. 근데 유리미는 거의 5배를 바라보는 눈치야. 5배?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 환갑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피하듯 지나가 놓고 지금은 손주 돌잔치를 핑계 삼아 온갖 과시를 해대는 며느리. 저도 사람이니까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 믿었던 아들도 요즘은 그렇다며 그 말이 전부고요. 다음 주면 금방 잔치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뭘 해줘야 하나, 아니면 뭘 안 해줘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돌잔치가 행사가 아니라 쇼라는 걸 느낀 건 당일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로 초대장을 보내서 호텔에 미리 와달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큰맘 먹고 시간을 비워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1층이었고, 입구에는 포토존이 설치돼 있었어요.
아기 이름이 꽃 장식 사이에 레터링으로 박혀 있었고 그 앞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카메라만 해도 2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옷 갈아입으셔야 하니까요. 뭔 말인가 했더니 유림이가 준비해둔 돌잔치 전용 의상을 저랑 남편한테 입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복 느낌의 옷이었는데 솔직히 말해 옷감도 그다지 고급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꼭 입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선 드레스는 기본 옵션이라나요. 혜정아, 나 이거 꼭 입어야 하나?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자.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행사의 소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성장 영상이라는 걸 테스트로 틀었는데요. 배경음악에 맞춰 아기의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중간중간 며느리 유림이와 아들 진우의 감사 인사 영상도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저는 그냥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상하게 쿡쿡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잔치인가 싶었죠. 왜 저 영상에는 한 번도 우리 이름이 안 나올까?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영상 만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한 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 우리가 뭘 바라겠어. 그냥 서운할 뿐이지. 그 장면에서 딸 수빈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돌잔치가 아니라 쇼야. 내가 이런데 안 오는 이유가 있어. 엄마, 올케는 엄마 아빠를 장식으로만 보는 것 같아. 옷 입히고 사진 찍고 거기까지야. 진짜 감정은 없는 것 같아. 그 말이 참 뼈에 박히게 들렸습니다. 사실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잔치라면 가족이 중심이 되는 자리여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가족을 무대 장식으로 쓰고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연출한 퍼포먼스 같았습니다. 게다가 진행 도중 유림이가 슬쩍 제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사회자가 축의금 모금 박스 돌릴 건데요. 어머님은 맨 처음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요. 그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잔치가 아니라 기획된 쇼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게 아니라 며느리의 성과였던 거죠. 남편과 조용히 앉아 얘기했습니다. 혜정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왜? 이러려고 돌잔치 하는 거면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수빈이가 사진을 몇 장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유림이가 SNS에 올린 돌잔치 사진이었죠. 우리 왕자님 첫 생일 중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해시태그 호텔 돌잔치 럭셔리 육아 돌상그램 첫 생일은 이렇게.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우리가 정말 돌잔치에 초대된 건지 전시회에 끌려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입장하는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더라고요. 오늘 주인공이 첫 통장을 만드는 날이에요.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각 테이블엔 축의금 봉투와 투명한 아크릴 상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돌잔치에 이런 상자가 돌아다니는 건. 순간 내가 어디 온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척 몇 명과 가까운 지인만 모인 잔치라더니 손님은 6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명단엔 며느리의 전 직장 동료, 대학 친구, 심지어 아이 이름 지어준 산부인과 간호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 잔치에 우리가 주최자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자자, 오늘은 이 아기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담은 첫 통장을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아크릴 상자를 들고 객석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리킨 곳은 우리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의 친할머니 강혜정 어머님. 첫 테이프 끊어주세요. 순간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 몇은 벌써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옆에서 말을 붙였습니다. 에이, 5만 원은 좀 그렇고요. 우리 첫 통장은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대놓고 5만 원은 안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손이 주머니 속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체면상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조심스레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오, 역시 친할머니는 통 크시네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모르는 아저씨도 10만 원 넣으셨어요. 그 말의 순간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빈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그때는 그냥 이런 자리구나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옆에서 멋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도움은커녕 상황을 방관하는 그 모습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엄마, 형식적인 거야. 그냥 이벤트 같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형식적인 거에 내가 돈 내는 거잖아. 제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딸 수비는 결국 못 참고 한마디를 뱉더군요. 이런 자리에 엄마 데려온 게 자랑이야? 그 뒤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사회자의 퍼포먼스를 보고만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즐겁지 않았어요. 다들 얼른 끝났으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분위기는 그대로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사진 찍고 아이 안고 친구들과 웃고 그 안에서 저희 부부는 철저히 조연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객석이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를 열어준 것도 아니고 그저 초대받은 사람일 뿐인데 왜 이리 수치스럽고 민망해야 하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정아, 당신도 느꼈지? 응,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눈앞에 차올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겠구나. 우리가 돈만 내주는 ATM처럼 여겨질 정도로 서러운 날이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식사는 한정식이었고 코스 요리로 천천히 나오는 방식이었지만 무슨 맛인지도 몰랐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어색하게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축의금 상자 돌리고 나서부터 대부분의 손님들이 멋쩍은 표정을 숨기질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리미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반지는 그거 하나만 하신 거죠?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응, 순금 돌반지 하나랑 팔찌도 했어. 지난번 수빈이 때랑 똑같이. 그렇게 답했더니 유리미가 살짝 웃더군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비웃음과 당황함이 섞인 그런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5돈 이상은 하던데. 저희 친구 엄마는 통으로 반지랑 목걸이 세트 해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식탁 위에서 굳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대화 소리에 시선이 쏠렸고 딸 수빈이도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엄마, 저 올케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순간 유리미는 더 나아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리고 축의금도 친정어머니는 비밀이라면서 따로 봉투 주셨는데 어머님은 상자에 넣으신 게 다잖아요. 솔직히 조금은 챙겨주시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돌려 말하는 척 하면서 대놓고 돈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는 며느리. 그 말은 시어머니가 구질구질하게 굴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꼭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참지 않았습니다. 올케, 지금 그 얘기를 왜 엄마한테 해?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요. 그럼 무슨 뜻인데? 돌잔치 잘해줬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축의금이 작네, 반지가 가볍네, 그걸 어떻게 엄마 앞에서 입에 올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젓가락 소리도 멈췄고 시선이 모두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유리미는 당황했는지 변명처럼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기한테 해주시는 거니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때였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네 말대로 해보자. 뭘 기대했니? 200, 300, 돌반지 2쌍에 현금 400? 그게 적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겠니? 유리미는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물이라도 마시던 컵을 급하게 내려놓더군요. 엄마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은 날? 좋은 날을 이렇게 만든 건 너희잖아. 네 아버지 환갑 때는 왜 식사 한번 못했니? 그때는 부담스럽다더니 오늘은 호텔의 드레스에 사회자까지 불러놓고 그 돈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미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손주 첫 돌잔치인데 서운해서 그랬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운? 너는 네 마음 서운한 건 말로 다 푸는데 나는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가만히 있어야 하니? 네 시아버지 환갑도 그냥 넘어갔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못했어. 너 힘들다니까 다 물렸지? 근데 네가 그렇게 원하던 잔치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하니? 딸 수비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더 앉아있어봤자 말만 상처될 뿐이야. 그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요. 그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저희를 지켜봤고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지금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고 누군가 말리는 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차가워졌습니다. 유리미는 의외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태도를 고치진 않더군요. 어머님, 저는 그냥 손주 첫 돌잔치니까 기대했던 거고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한다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글퍼서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본심을 몰라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기대?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잔치 선물 진열대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놓여있던 금반지 상자 2개, 팔찌 상자 하나. 전부 제 손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수빈아. 유리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하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 봉투 모아놓은 가방이었을 겁니다. 그 안을 뒤적이다가 제 지갑에서 꺼낸 축의금 봉투를 발견했고 그대로 제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게. 돈이 적다고 했지? 그래, 그럴 거면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가자. 남편도 이미 마음이 정리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고 돌아서려는 찰나 유리미가 저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고 가시면 어떡해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 말을 했니? 네가 시작했잖아. 그 순간
연 회장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중간에서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오늘은 진원이 돌이야. 그래, 걔 돌잔치니까 끝까지 너희가 책임져. 우린 이제 안 끼기로 했으니까. 그 말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깨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유림이와 진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마지막으로 유림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호텔 정문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한숨을 내쉬는데 그게 한 맺힌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열받지 마.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이거 팔면 우리 둘이 한 10번은 맛있는 거 먹겠다. 아니, 20번도 먹지. 우린 그렇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통화와 문자. 그중 하나는 수빈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완전 통쾌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한 줄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만 내려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아들 진우에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자. 돌잔치 이후 진훈의 부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톡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수빈이만 가끔 와서 묻더군요. 엄마, 진우한테 연락 진짜 하나도 안 왔어? 왔지? 안 받은 거지? 올케는? 걘 문자로 울고불고 다 했더라.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그 잔치에서 준 것도 부족하다며 말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뭐가 섭섭하다고 운단 말입니까? 그렇게 조용히 2달쯤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동해안 쪽으로 짧게 여행도 다녀오고 생전 안 하던 꽃꽂이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낮 2시쯤이었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유림이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싶은 마음에 문을 열긴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얼굴이 상기된 유림이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낯설던지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둘째 가졌어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러 온 걸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이번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진원이 돌볼 힘도 없고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슬쩍 밑밥을 까는 말투였죠. 제가 먼저 말 안 꺼내면 계속 서 있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진원이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좀 도와주시고.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얘는 그날을 기억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은 나는데 무시하는 걸까? 유림아,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유림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던 거고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그 말 들은 순간부터 너한텐 마음 접었어. 너희는 우리한테 뭐든 기대는 데는 익숙한데 내가 기대고 싶을 땐 아무도 없었어. 유림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친손주인데 그래도 얼굴은 보셔야 하지 않나요? 그 말 그날도 했지? 친손주라서 더 해줘야 한다고. 근데 유림아, 친손주면 뭐해? 사람 대접 못 받는데.
그 말에 유리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정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세요. 그래, 나 이제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좋아서 낳은 애들 네가 키워. 더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미의 마지막 말이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당신도 이제 좀 스스로만 생각하고 살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든 말든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진우가 아닌 수빈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 하나 더 낳았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신문을 넘기며 말하더군요. 애 낳았대? 응, 그럼 병원엔 안 가는 거지? 안 가. 갈 이유도 마음도 없어.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둘째 손주 얼굴도 안 봤고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접으니 섭섭함도 줄었습니다. 무슨 날이건 연락이 없어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끄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빈이가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너무 서운하대. 둘째 낳았는데도 안 찾아와서. 서운? 걔가 그 말을 입에 올려? 그러게 말이야. 먼저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서운하다는 말이나 하고 걔는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잘 살란다. 그 말에 수빈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도 엄마도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토록 큰 위안이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둘이 같이 등산도 다니고 작년엔 부부 합창단도 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만 챙기느라 내 목소리가 어떤지조차 몰랐는데 요즘은 남편이랑 나란히 노래 부르며 웃곤 합니다. 진우는 여전히 연락이 옵니다. 명절마다 톡 하나, 전화 한 통.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유리미도 어느 순간부턴 톡을 보내지 않더군요. 처음엔 삐진 티를 냈지만 저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더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한 번은 진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애 키우는데 바쁘고 상황이 그랬던 건데.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우린 다 줬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마음 한 칸이 텅 비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내게는 그 돌잔치 날이었고 그 이후론 내가 내 마음에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서포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땐 도와줘야 하고 잔치 땐 비용도 내줘야 하고 애 낳으면 봐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그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담 안 줄 테니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너희 신경 안 쓸게. 돌잔치도 100일도 유치원 입학도 다 알아서 해. 우리도 그렇게 살 거니까. 그 말엔 거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빈이 가족이랑 함께 바다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경주로 단풍 구경도 갔습니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에 아직 남아 있었구나.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그 잔치에서 줬던 걸 다 다시 들고 나올 때 그건 자존심만 돌려받은 게 아니라 내 삶도 함께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하루를 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엄마, 다음 주에 민수 오빠 생일이잖아. 다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응, 생일은 그냥 각자 챙기자. 그게 낫겠다.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동안 너무 참았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엄마, 혹시 우리한테 아직 화난 거야? 어느 날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정심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네. 62세 이정심 씨의 입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은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결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 소리를 그냥 두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고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이야, 열어봐. 대답 대신 정심 씨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TV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선 드라마 주인공이 울고 있었지만 정심 씨의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문을 안 열어?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딸 지연 씨의 말투는 익숙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얘기 때문이야? 아, 그거 진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답지 않게 왜 이래, 진짜. 정심 씨는 딸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입술 사이로 한마디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정심 씨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을 기점으로 믿었던 딸과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명절 이틀 전, 평소라면 정심 씨 집에 자식들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정심 씨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의 배경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기대한 작은 봉투 대신 꺼내든 것은 휴대폰이었고 그 순간 정심 씨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단 한 번 무언가 들고 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번 집에 휴지 없어. 뭘 그런 걸 사와요? 와 같이 바라는 말만 하는 자식에 정심 씨의 마음은 자주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심 씨는 이사를 결심했고 새 집에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에 찾아온 자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온 날 정심 씨는 거실로 나가려다 아들과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그니까 갱년기도 지나지 않았어? 선물 타령하는 거 완전 노망이야. 웃음소리까지 섞인 그 대화에 정심 씨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족끼리는 예의 없어도 된다고 했지.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정심 씨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에 실망했고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는 집안에서 정심 씨는 책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렸고 밖에서는 아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저녁 뭐야? 민수 씨는 오자마자 밥부터 물어봤고 마치 식모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 정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어. 준비 안 했어. 싸늘한 정심 씨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건 바로 남편 기철 씨였습니다. 기철 씨는 정심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했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 집에 반찬 없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 왔는데요? 가족끼린 허례허식 없다며. 그게 우리 집 가풍이라며. 이게 그 방식이야. 정심 씨의 말에 아들 내외의 행동이 굳어버리더니 잠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심 씨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에 밥 있고 국도 어제 꺼남았어. 설거지는 알아서 해. 아들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 혜진 씨는 핸드백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심 씨의 마음은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갈 무렵 자식들은 갈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 후에 찾아온 딸도 바람처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정심 씨는 문 앞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검은 사인펜으로 써내려간 글씨였습니다. 명절에는 만남 없습니다. 필요할 땐 서로 알아서 연락합시다. 그래도 자식이니 집에는 들어오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심 씨가 식모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정심 씨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명절이 오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땐 검은 사인펜으로 적은 문구가 정심 씨 대신 자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힌 문은 단지 새로 만든 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정심 씨의 감정이 만들어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심 씨는 그 경계 너머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정심 씨는 늘 하던 명절 뒤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아 낯설었습니다. 몸이 무겁지도 머리가 지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개운해 보이는 정심 씨의 모습에 남편 기철 씨가 조용히 묻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 마음이 좀 편했어. 기철 씨는 아내의 손등을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정말 잘한 거야. 정심 씨는 가만히 남편 기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자식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예의 없는 애들일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게 문제야.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정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두 예외 없는 희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자식들에겐 기본 옵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민수 오빠 생일이잖아. 다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응. 생일은 그냥 각자 챙기자. 그게 낫겠다.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동안 너무 참았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엄마, 혹시 우리한테 아직 화난 거야? 화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정심 씨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이젠 내가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 지연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좀 놀랐어. 밥도 안 해놓고 그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거든. 놀랐겠지. 네가 뭐라도 기대하고 왔다는 거잖아. 엄마, 난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 괜찮아. 정심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너희가 자주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그 정도야 괜찮지 않아? 응. 근데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 너무 괜찮은 척만 하고 살았어. 정심 씨의 말에 아들 민수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심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처가에 갈 때는 과일이라도 사고 선물이라도 챙기잖아. 왜 내 앞에서는 그게 안 되니? 엄마, 나 그게 그냥 편해서 그랬어. 엄마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면 그건 정성이야. 그 말에 민수 씨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엄마.
하지만 정심 씨는 아들의 행동이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말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는 정심 씨를 집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거 그냥 미안한 마음에 엄마 좋아하는 차랑 간식 좀 넣었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알아. 그래도 엄마한테 뭔가 주고 싶었어. 정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봉투의 크기나 안의 내용물보다도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심 씨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심 씨의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자식들의 행동이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며느리 혜진 씨에게서도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제가 전 좀 부쳐볼게요. 저희 집에서 보내도 되면 오셔서 같이 드시고 가세요. 정심 씨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진심이 엿보였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편한 대로 보내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잖아. 며느리 혜진 씨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심 씨는 아들 민수 씨로부터 온 전화를 보았습니다. 엄마, 혜진이 좀 속상했나 봐. 그래도 마음 열어보려고 한 건데.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 문이 왜 닫혔는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민수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정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기준을 너무 쉽게 허락해 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존중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정심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바로 딸 지연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자는 지연 씨의 말에 정심 씨는 밥은 좋아. 근데 밥상은 서로 같이 차리는 걸로 하자.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심 씨는 손에 들린 반찬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지연 씨가 가져다 준 반찬이었습니다. 이것조차 정심 씨가 먼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뒤에야 건넨 것이었고 딸 지연 씨는 그 반찬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라도 좀 받아줘.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찬통을 열지 않고 냉장고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도 뒤늦은 움직임에 남겨진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심 씨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변한 걸까? 아니면 이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걸까? 하루는 아들 민수 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혜진이네 부모님 생신이라 혹시 애 좀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정심 씨는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우리도 약속 있어.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민수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아니, 괜찮아.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도 정심 씨의 가슴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감정을 곱씹으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 씨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식은 예의 있었지만 내용은 그리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이 맡기는 거 부담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탁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가족끼리니까 이런 것도 쉽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심 씨는 일부러 밥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탁엔 물 2잔과 과일 몇 조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시켜 먹을까? 응,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지연 씨는 휴대폰을 들고 배달앱을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말해봐. 엄마가 주인이니까. 정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주인 따위 없어. 밥 차려주고 치우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던 시절은 끝났거든. 엄마,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말해? 너희한테 서운한 말 들은 건 셀 수도 없어. 한 번쯤은 서운하게 들리는 쪽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지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 씨의 말은 무겁고
천천히 내려앉듯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남편 기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자식들 부담이라는 말을 참 쉽게 해. 뭘 사오는 것도 부담, 밥상 차려주는 것도 부담, 심지어 전화하는 것도, 생일 챙기는 것도 부담. 우리가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살아왔지. 근데 알지? 부담이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책임지기 싫은 거더라고. 정심 씨는 자신이 자식들의 편한 구석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늘 배려라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무책임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문 앞에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지 위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최소한 이 정도 예의는 지킬게요. 미안해요. 지연. 정심 씨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감정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부담을 피하려는 말.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들이 정심 씨에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심 씨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을 정심 씨는 조용히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지연 씨가 두고 간 그것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뒤늦은 사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심 씨의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했습니다. 어디 한구석 모자람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그 모자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 기철 씨의 생일을 맞아 딸 지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까지 동행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봉투도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정심 씨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손 편하게 와도 돼. 부담스럽잖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선명했기에 역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며 아이고, 장모님도 예전엔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했는지 몰라. 그래, 안 바랐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더 서운한 거야. 지연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잖아. 선물에 진심이 담기기는커녕 그냥 습관처럼 챙기는 거잖아. 정심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습관이 예의야. 네가 말하는 허례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고 예의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주는 성이야. 요즘은 그런 걸 강요하면 꼰대라고 해. 엄마가 변했어. 그럼 너는 안 변했니? 네 입에선 가족이라 편하다며? 가족이면 마음을 더 써야지. 그게 사람이야. 정심 씨의 말에 지연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위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기철 씨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에서 며느리 혜진 씨는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고 혜진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별건 아니고요. 이거 저희 집에서 한 거예요. 그냥 인사 겸 들렀어요. 정심 씨는 봉지 안을 살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뭔가 하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엄마, 근데 우리 얘기 좀 해. 정심 씨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봐. 민수 씨는 말문을 열기 전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요즘 엄마랑 대화가 힘들어. 예전에는 엄마가 다 맞춰줬는데 이제는 뭐 하나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 그게 이상한 거야. 네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지.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뭘 해도 편했고 그런 게 엄마가 원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 정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척한 거지.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 지쳐도 괜찮은 척. 근데 이젠 못하겠어. 내 감정도 소중하단 생각 이제야 좀 하게 됐어. 어머님, 저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근데 예의란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니까 더 자연스럽게 지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자연스러운 거랑 무례한 건 달라. 자연스럽게 지내는 건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무례한 건 일방적인 편함을 강요하는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이제야 깨달은 듯한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혜진 씨도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기철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작은 냄비 안에는 며느리가 주고 간 장조림이 곁들여졌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네. 응, 조금은. 서운함이 다 풀렸어? 아니, 풀린 건 아닌데, 이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정심 씨가 말했습니다. 허례허식이라 말하면서 예의까지 버리면 결국 남는 건 편함이라는 이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뿐이야. 이젠 우리도 우리 마음 지키면서 살자. 시간이 흘러 정심 쉬는 것일 창가에 작은 탁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며칠 전 혼자 커피를 마시며 바람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엔 조그마한 화분과 읽담한 책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 즐기는 시간이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자. 밖에서 보자. 집에선 안 돼? 너도 편하잖아. 엄마 밥 안 먹는 거. 이제는 너희도 그게 편하더라.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어, 밖에서 보자. 식당에서 마주 앉은 정심 씨와 딸 지연 씨 사이에는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익숙하게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 나는 제육정식. 그래, 오랜만에 누가 차려주는 밥 먹으니 좋다. 엄마도 이제 좀 여유 부리는 것 같아. 여유가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는 거야. 정심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하고 나 사이에 선 하나 그은 거, 그게 섭섭해 보여도 나한테는 숨 쉴 공간이야. 그럼 엄마는 우리가 오면 숨이 막혔던 거야? 숨이 막히진 않았지. 근데 자꾸 뭔가 채워 넣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감정이든 밥상이든 내 자리는 없더라.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보다 뼈아프게 다가왔던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아들 민수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혜진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바람도 쐴 겸. 등산? 예전처럼 도시락 안 싸도 돼. 그냥 편하게 시간 같이 보내자는 거야. 정심 씨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밥 싸고 삶은 계란 챙기고 물병에 이온 음료까지 정성껏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정심 씨는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가 챙겨주는 등산 한번 해보자. 산길을 오르며 며느리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짜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은 드물잖니?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지. 엄마 혼자 애쓰게 한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 그렇게 조금씩만 바뀌면 돼. 산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심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심 씨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요즘엔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장 구경도 가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이제는 나라는 사람에게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심 씨에게 휴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심 씨는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추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좋은 엄마였지만 좋은 나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구나. 정심 씨는 엄마라는 이름하에 인생 대부분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심 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
누구 딸 말고,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정심 씨는 딸 지연 씨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해. 엄마도 이제 시작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심 씨는 자신의 변화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기철 씨와 마주 앉은 정심 씨는 오랜만에 달달한 쌍화차를 끓였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 자식들 밥 안 차리니까 살겠더라. 기철 씨와 정심 씨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한텐 이제 그게 명절이고 그게 효도야. 물론 한 번에 자식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행동들은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매번 다정하지는 않았기에 문득문득 또다시 무심하게 굴 때도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서운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심 씨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거리 두고 그 안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했던 희생에서 한 발 물러나니 비로소 자식들의 작은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던 어느 아침, 정심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오랜만에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엔 살짝 처짐도 보이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해줘야만 했던 책임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울 한 번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심 씨는 이제야 세월이 흐른 얼굴을 마주하니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정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수채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살면서 문화센터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정심 씨는 며칠 전 동네 친구의 권유로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정심 씨는 며칠 전 처음 갔을 때 쭈뼛쭈뼛 붓을 잡았지만 내 마음을 그리는 그 순간이 행복해져서 수업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정심 씨는 하얀 도화지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와 찻잔 하나 그리고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강사님은 정심 씨의 그림을 보시더니 선생님 그림이 참 평화로워요. 어떤 장면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사님의 말에 정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아침 그냥 햇살 따라 커피 마시는 순간이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정심은 깨달았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식도 남편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만큼 삶의 여유가 필요했고 좋아하는 걸 찾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정심 씨였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정심 씨는 근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사가야지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온전히 정심 씨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정심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그 안엔 손주 사진, 가족 사진, 자식들 생일 케이크 사진이 한가득이었지만 막상 정심 씨 본인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보며 정심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안 챙겼구나. 그리고 그날 정심 씨는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질끈 묶은 채였지만 그 사진 속에 정심 씨는 편안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받아서 가족 여행 가려고 해. 엄마도 같이 갈래. 어디로? 제주도 아버지도 모시고 지연이네도 다 같이. 애들도 좋아할 거야. 정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갈래. 다음에 따로 나 혼자 가볼까 해. 혼자서 엄마 혼자 여행 간 적 있어? 처음이지. 근데 지금이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서. 민수 씨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와, 우리 엄마 진짜 달라졌네. 그래, 달라진 거야. 너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온 거지. 며칠 뒤 딸 지연 씨가 정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도 하고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 엄마 되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 아이,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엄마 마음을 알게 됐어.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누구 엄마로만 살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름 없는 사람이 되더라. 민수 엄마, 지연이 엄마, 정심이라는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렸으니까. 엄마는 이름이 뭐야? 정심 씨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정심이야, 정심이라는 여자. 민수 엄마도 지연 엄마도 아닌 정심. 지연 씨는 말없이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심 씨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정심 씨가 다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한 날을 기념하는 작은 축하였습니다. 며칠 후 정심 씨는 아들 민수 씨에게 말한 것처럼 진짜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도시의 작은 숙소에 머물며 시장도 걷고 혼자 식당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정심 씨를 가장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창가에 앉아 자신이 그렸던 그 수채화 속 장면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 정심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로 사는 기분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후련함은 가슴속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은 누구 안 해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정심이야. 이 삶이 꽤 괜찮네. 아들 민수 씨와 딸 지연 씨는 모두 짧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엄마, 멋져요. 잘 다녀와. 엄마, 나중에 꼭 사진 보여줘. 정심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인생 속 조연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심 씨는 그렇게 혼자 다녀온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정심 씨는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관광지도 특별한 계획도 없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한 끼 한 끼를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며 보냈던 시간. 그건 분명 지금껏 살면서 처음 겪는 평화였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없이도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 앞에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정심이 평소 좋아하던 국화차 그리고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희가 밥할게요. 엄마는 앉아만 계세요. 민수 드림. 정심 씨는 메모를 옆에 둔 후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봉투 속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삐뚤한 글씨체가 눈에 익숙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껏 본 적 없던 어른의 말투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많이 참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이젠 우리도 엄마한테 손 내밀게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같이 걸어요. 정심 씨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말보다 더 깊은 그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 씨 부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정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심 씨는 부엌 쪽으로 나가려다 아들 민수 씨의 말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이젠 저희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오늘 손님이에요. 정심 씨는 아들 내외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익숙지 않아 손끝이 괜히 바빠지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색했던 만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야, 오늘 우리 부부 대접받네. 며느리 혜진 씨가 부추전을 부치고 아들 민수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냄새는 구수했고 그 안엔 성의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설거지를 마친 민수 씨가 정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엄마가 늘 해주는 게 당연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아빠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 그래, 알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 전 가족끼리 뭐 어때요? 이 말로 너무 많은 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해줘야 하는 게 아닌데 그때 어머님한테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이니까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해. 상처는 가족에게서 제일 쉽게 오거든. 그 말에 민수 씨와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은 딸 지연 씨가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젠 정심 씨에게 미리 말도 없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손에 들고 온 케이크를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같이 커피 한 잔만 하려고. 좋지. 커피야 얼마든지 있지. 지연 씨는 가만히 앉아 정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우리한테 거리둔 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 그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지쳤던 거야. 나도 쉬고 싶었던 거지. 엄마도 엄마 인생에 있는 사람인데 우린 늘 엄마한텐 요구만 했어. 정심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챙기자. 줄 때만 주고 받을 땐 모른 척하는 관계 말고.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심 씨는 평소와 같이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 시간에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정심 부부까지. 그림 속 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엔 정심 씨 자신이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은 조용히 감상하시다가 이 그림 속에 담긴 의미는 뭔가요? 하고 정심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사님의 물음에 말없이 생각하던 정심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정심 씨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무조건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자식들은 이제 허투루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정심 씨는 사랑은 배려이고 그게 양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기에 무조건적인 희생도 말 없는 섭섭함도 없이 이해와 표현이 오가는 진짜 우리가 비로소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정심 씨는 남편 기철 씨와 함께 작은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는 예전처럼 많이 담지 않았지만 그 속엔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심 씨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김장 김치 작게 담갔어. 필요하면 가져가. 단 반찬통은 깨끗이 씻어서 꼭 돌려줄 것.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와 딸로부터 답장이 날라왔습니다. 응, 엄마 스타일 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각 잡고 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우리 엄마 같네. 아닌가? 이제 진짜 정심이 누님. 정심 씨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속이 점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다시 만나면 되는 거야. 서로를 알아가고 조율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우리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니까. 겨울의 문턱을 넘은 어느 맑은 아침, 정심 씨는 거실 유리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 묘한 해방감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늘 자식들 올 날에 맞춰 커튼을 빨고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심 씨는 다른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심 씨 바로 자신만을 위한 강릉 1박 2일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기차표는 직접 예매했고 숙소도 혼자 조용히 묵을 수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정했습니다.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맞춰주지 않는 그 여행은 정심 씨의 인생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남편 기철 씨는 정심 씨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 챙기던 손이 이제 내 짐을 챙기네. 이제 당신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는 걸 나도 이젠 잘 알지. 참 오래 걸렸지. 그동안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야. 정심 씨는 도톰한 외투를 여미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정심이라는 한 사람의 여행자였습니다. 강릉 바다를 마주하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정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오래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 억울함,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받지 못했던 수고했어요. 그 말을 정심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하루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정심 씨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단톡방. 엄마, 잘 도착했어? 사진 좀 풀어줘. 아빠랑 둘이 있으면 심심할 텐데 다음엔 우리랑 같이 가. 어머님의 자유여행 다음엔 저희가 가이드 할게요. 정심 씨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엔 엄마가 가이드 해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누구도 엄마니까 라는 말은 안 하기. 나는 이제 정심이니까. 메시지를 보내자 곧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정심님, 앞으로는 그 이름 지켜줄게. 몇 주 후 민수 부부가 조심스럽게 정심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바뀌려고 노력 중이야. 요즘은 서로 생일도 챙기고 반찬도 나눠 먹고 엄마 말대로 예의도 챙기려고 해. 사실 그게 가족이니까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정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으고 해. 근데 예전처럼은 안 할 거야. 이젠 나부터 지키는 게 먼저니까.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 씨는 정심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편하게 대했던 엄마가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정심이라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챘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문화센터 등록했어. 수채화는 아니고 요가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더라. 그래, 잘했다. 네가 행복해야 네 가족도 행복한 거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 공식이야. 정심 씨는 지연 씨가 하는 대견한 말을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작지만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알 수 없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정심 씨는 스스로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는 하나, 숫자도 없이 그냥 흰색 초 하나만 꽂았습니다. 케이크를 본 남편 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야? 나, 정심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로 다시 정한 거야. 기철 씨는 정심 씨의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심 씨. 고마워요, 기철 씨.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닌 정심 씨와 기철 씨로 서로 마주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정심 씨는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케이크에 불이 켜진 채 조용한 것을 한 켠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짧게 적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나답게 살기로 한 지 오늘로 100일. 축하는 내가 나한테 제일 먼저 해줬어요. 곧 이어지는 자식들의 답장. 답장을 본 정심 씨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도 나답게 살기 1일차 시작할게. 정심님 100일 축하드립니다. 자식도 배우는 중입니다요. 어머님 아니고 정심 선생님,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준다는 게 얼마나 따스한지 모를 겁니다. 정심 씨는 한참 동안 자식들이 보낸 답을 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겐 엄마지만 그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가족보다 먼저 나답게. 그렇게 정심 씨는 자신의 인생 2막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가장 정심답게 열고 있었습니다.